이번 시간에는 물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계 행성을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외계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액체 상태에 물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별의 주변 공간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외계 행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 지구는 태양 주변의 생명 가능 지대에 속해 있는 행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액체 상태의 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기하학과 날씨 단원에서 비열에 대해서 배웠죠?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비열이 크다는 건 온도를 높이는 데 그만큼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이건 다시 말하면 비열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양의 열을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의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을 오랜 시간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체 상태의 물은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지구의 모습인데요.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지구의 표면은 육지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를 좀 나눠서 살펴보면 북반구는 남반구에 비해서 육지가 많은 편이죠. 북반구는 육지와 바다의 비율이 대략 4대 6 정도입니다. 육지가 많긴 하지만 남반구에 비해서 바다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남반구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바다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약 2대 8 정도로 남반구에서는 바다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적으로는 표면의 약 71%가 바다, 물로 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표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은 바다, 즉 해수입니다. 바닷물이 지구 전체 물의 9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3%가 바로 육지에 있는 물입니다. 자, 대부분은 바닷물이고 3% 정도의 물만 육지의 물인데요. 그럼 이 3%의 육지의 물은 또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육지의 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빙하입니다. 빙하가 육지물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건 지하수입니다. 20% 정도를 지하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인 강과 호수의 물은 육지물의 약 0.1%, 매우 적은 물만 호수와 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의 분포는 물의 부피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구상에 있는 물의 분포를 컵 하나에 담긴 물의 양으로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 컵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물이 바닷물, 해수에 해당됩니다.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물이 다 이 바닷물이고요. 그리고 이 바닷물에 비해서 육지의 물은 3% 정도로 매우 적다고 했죠. 이 그림에서 이 얼음 한 덩이 정도가 육지에 있는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육지물 중에서 빙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지하수라고 했죠. 이때 이 얼음 한 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다 빙하이고요. 그리고 이 얼음 한 덩이에서 살짝
녹아서 만들어진 이 물이 바로 지하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호수나 강물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이 한 방울 물 정도의 양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물은 지구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물의 역할 중 첫 번째는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인 물질 대사를 주관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물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형 변화가 바로 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했었죠. 강수현상으로 바람과 함께 침식작용을 일으켜서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모래와 자갈 같은 것들을 운반해서 퇴적층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암석의 순환에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암석의 순환이라는 건 암석이 마그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풍화 침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퇴적물들이 퇴적암을 형성을 하고, 암석의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 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다른 종류의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암석의 순환에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물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비열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에너지 창고로서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은 지구상의 곳곳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구상의 곳곳을 이동하면서 지표, 대기, 생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이 지구상의 곳곳을 이동할 수 있는데 중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해양과 육지에 있는 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이 물들이 증발을 하게 되겠죠. 증발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기 중으로 이동한 수증기는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의해서 응결을 통해 구름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구름을 형성하고 나면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표나 바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표에 이렇게 비 또는 눈의 형태로 내린 물은 호수나 지하수 또는 하천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이 과정에서 지표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지구상의 곳곳을 이동을 하면서 물이 상태 변화를 하게 되죠. 이렇게 물이 상태 변화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이 지구상의 곳곳을 이동을 하면서 지표도 변화시키고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하게 하는 이러한 현상을 물의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순환 과정을 정리해 볼까요? 지표의 물이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증발을 하면 수증기가 되죠. 물이 수증기로 상태를 변화하게 되면 이때는 열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동한 수증기는 응결을 하게 되면 구름을 만들게 되겠죠.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로 상태를 변화하게 되면 이때는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은 비나 눈의 형태로 다시 지표와 바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구상에서는 물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1993년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에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수치인데요. 연간 1인당 활용 가능한 물의 양으로 물 기근 국가, 물 부족 국가, 물 풍요 국가로 분류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1472세제곱미터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국제인구행동연구소가 유엔 산하기관이 아니라 미국의 사설연구소라는 게 밝혀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수치는 단순히 강수량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비교한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 이용 효율이나 운영 기술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물 부족 국가 말고 다른 수치들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 부족 국가 이외에 다른 수치로는 물 빈곤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영국 생태환경 및 수문학센터에서 개발한 수치입니다. 1인당 사용 가능한 물의 양, 물에 얼만큼 접근할 수 있는지, 사회 경제적 요소, 물 이용량 및 환경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체 147개국 중에 43위, OECD 29개국 중 20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치로는 물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유엔에서 공개한 2019년 세계 물 보고서에서 국가별 물 스트레스 수준이 발표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물이 풍족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생활하는데 물이 부족하다는 걸 못 느끼고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네, 우리나라가 수자원이 풍족하진 않지만 상하수도 시설 같은 취수 시설이 되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도심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물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도서 산간 지역, 섬이나 산속 같은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해서 빗물을 받아 쓰거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게 되면 정부에서 생활용수를 먼저 줄이지 않아요. 환경유지용수라는 물하고 가뭄이 더 심해지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순서로 공급을 줄이기 때문에 가뭄이 들어서 하천이나 실개천 같은 것들이 말라붙게 되더라도 수돗물은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들더라도 물 부족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이 엄청 풍족하지는 않은 나라라는 걸 이제 알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물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해수 담수화입니다. 해수 담수화는 말 그대로 해수, 바닷물을 담수, 짜지 않은 물로 바꾸어 주는 걸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증류법, 냉동법, 역삼투압법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합니다. 증류법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바닷물을 끓여서 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현재 담수화되는 바닷물의 4분의 3 정도가 증류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의 최대 단점은 이 담수화 과정에서 물을 끓여야 되잖아요. 물을 끓이는 과정에서 결국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냉동법은 바닷물을 얼려서 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바닷물을 얼리게 되면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 그러니까 소금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이런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은 빠지고 순수한 물만 얼게 되거든요. 이렇게 바닷물을 얼려서 순수한 물로 된 얼음을 얻은 다음에 그 얼음을 다시 녹이는 방법이 바로 냉동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얼리고 녹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죠.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화석연료 대신에 태양열이나 지열, 땅에 있는 열을 같은 천연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삼투압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역삼투압법은 담수화되고 있는 물의 4분의 1 정도가 이 방법으로 담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바닷물이 반투막적으로 높은 압력을 받아서 덩치가 큰 염류들만 남겨두고 물만 빠져나가서 민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물 입자는 잘 빠져나갈 수 있지만 물에 녹아있는 염류 입자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막을 사이에 두고 이쪽에 바닷물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닷물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닷물에 가해진 압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이 반투막을 통과해서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반투막은 입자가 큰 염류들은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입자가 작은 물만 이동을 해서 이 반대쪽에는 염류가 없는 순수한 물만 모이게 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역삼투압법인데요. 이 방법의 단점은 이 반투막이 찢어지기 쉽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물이 풍족한 나라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말고도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수 담수화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로부터 염류를 포함한 유해 물질을 제거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염류라는 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닷물을 먹었을 때 짜죠? 그 이유는 그 안에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이런 소금과 같은 물질들을 통틀어서 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짠 바닷물을 짜지 않은 담수로 바꾸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증류법입니다. 증류법은 말 그대로 바닷물을 끓여서 증류시켜서 담수를 얻는 방법인데요. 현재 담수화되는 바닷물의 4분의 3 정도가 이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끓여서 바닷물이 증발을 하게 되겠죠. 바닷물이 증발을 해서 수증기의 형태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있는 막을 만나게 됐을 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응결된 물은 이 막을 따라서 내려오게 되겠죠. 이때 이곳에 수집통을 마련을 해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 증류법입니다. 이 증류법의 최대 단점은 담수화 과정에서 물을 끓일 때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건데요. 결국 그 에너지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동법인데요. 냉동법은 말 그대로 바닷물을 얼려서 담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바닷물은 얼 때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염류는 얼지 않고 순수한 물만 얼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얼린 바닷물을 녹여서 담수를 얻는 방법이 바로 냉동법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얼리고 녹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러한 냉동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화석연료 대신에 태양열이나 지열, 땅열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비용을 아끼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역삼투압 방법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쪽에 이 왼쪽에 바닷물을 넣고 이 오른쪽에 담수를 넣어두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이 저농도의 담수에서 고농도의 바닷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삼투 현상인데요. 역삼투압이라는 건 물이 반대로 흐르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사이에 반투막이라는 입자의 크기가 큰 것은 통과 못 시키고 물 같은 입자가 작은 것들만 빠져나갈 수 있는 반투막을 설치한 다음에요. 이곳에 바닷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닷물에 큰 압력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반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이 반대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입자가 큰 염류, 소금과 같은 물질들은 반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입자가 작은 물만 반투막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순수한 물만 남게 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담수를 얻는 방법을 역삼투압법이라고 하고요. 이 역삼투압법은 담수화되는 물의 4분의 1 정도를 이 방법으로 얻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물이 오염되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수인성 질병은 오염된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을 마셨을 때 발생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으로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병이 수인성 질병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수 처리를 잘 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이나 정수 처리장이 확립된 선진국에서는 수인성 질병이 잘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요. 이런 적절한 하수 처리장이 부족한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수인성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속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물속에 있는 중금속에 의해서도 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물속의 중금속으로 인한 병에는 이따이이따이병과 미나마타병이 있습니다. 이따이이따이병은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카드뮴에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병이고요.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의해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오염된 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물의 정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질이 좋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강이나 호수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흙과 유해성 물질, 병원성 미생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은 바로 사용을 할 수 없고요. 물리화학적인 소독 과정을 꼭 거쳐서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물의 정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의 정수 과정은 크게 침전, 여과, 소독의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흙과 모래 등 입자가 비교적 큰 부유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침전입니다. 물속에 있는 큰 입자들을 가라앉혀서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황산 알루미늄과 석회를 사용해서 작은 입자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화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입자와 작은 입자, 미세 입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염소를 이용해서 물속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병원성 세균들을 제거하고 햇볕으로 살균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바로 수돗물로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물을 얻기 위한 장치를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긴 포그캐쳐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활동지에 포그캐쳐 영상 주소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다 보고 왔나요? 포그캐쳐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이용해서 물을 넣는 방법인데요. 물이 부족한 지역의 해안가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이 그물망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그물을 통과하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을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응결된 물방울들이 점점 모여서 커지게 되면 무거워져서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철망을 통해 이동을 하면서 아래쪽에 있는 물통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얻어서 이 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포그캐쳐인데요. 포그캐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철망, 이 그물의 철사의 굵기와 구멍의 크기를 조절을 하면 물의 수집량을 늘릴 수 있고 물을 더 얻을 수 있도록 화학적 코팅을 한 것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그캐쳐는 칠레나 에콰도르, 네팔 같은 물 부족한 국가에서 안개가 많이 끼고 바람이 많이 부는 마을에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은 있는데 오염된 물이 많아서 깨끗한 물을 활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생명 빨대라는 걸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사진에서 사람들이 입에 대고 있는 이 장치가 바로 생명 빨대라는 장치입니다. 생명 빨대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휴대용 정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오염된 물을 먹고 질병에 걸리기 쉬운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국가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빨대 필터는 오염된 물에 사는 미생물하고 기생충 대부분을 걸러내는데요. 어떤 정기적인 장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생명빨대의 구조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오염된 물이 들어가게 되면 1차적으로 섬유 필터에서 입자가 큰 불순물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폴리에스터 필터를 통과를 하게 되면 매우 작은 크기의 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서 박테리아가 걸러지게 되고요. 세 번째로 아이오딘 수지 알갱이가 존재하는 이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아이오딘이 살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제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성탄 가루가 있는 부분을 통과를 하게 되면요. 이 활성탄이 물에 좋지 않은 냄새나 맛 성분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물의 여행 수업을 마치겠습니다.